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 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어제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개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 국회 연설도 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어제 다시 한번 협치를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성임 앵커의 설명을 들은 대로 여야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네, 일단 첫 출발은 좀 날씨로 따지면 맑음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박 대통령이 어저께 국회 연설에서 국정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뭐 정세균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하여튼 뭐 미스터 스마일답게 웃으면서 박수를 보내고, 또 원구성도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빨리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출발에서 첫 아침에 날씨는 맑음으로 시작돼도 좋은데 네. 실제로는 앞으로 계속 날씨가 맑음으로 갈 거냐, 그런 데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도 오고 비바람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가령 이제 대선 국면, 내년에 치열한 대선, 여야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은 진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서로기 때문에 치열하게 힘겨루게 하들 거고, 또 당장 지금 청문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문회 하자, 그다음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하자는 데서 여야가 이해가 엇갈리는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에서 또 국회의장은 또 어떤 또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이 됩니다. 예. 향후는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은 맑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죠? 뭐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저도 뭐 어제 그 보면서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있느냐는 그런 속담이 떠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술을 잘 떴다. 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협치로 국회에 손을 내밀다, 그렇게 제목이 뽑혔던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3당 대표의 회담을 정리하겠다. 그리고 국회를 이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서 이 지금 이제 같이 협치를 해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대통령께서 지난 2월 달에도 국회 본회의에 와서 그렇죠.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회가 민의를 지금 거스르고 있다. 좀 그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론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심판론이 거의 180도로 바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첫 술에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두 술, 세 술 계속 잘 떼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과연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7분간 연설을 했지만 협치란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이때까지 쭉 그 추진해왔던 노동개혁을 비롯한 자신의 국정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대목들하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과제를 품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지금 그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마 이 이야기가 지금 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대시하게 본다면 뭐 국회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좀 낙관적으로 뭐 이렇게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지금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어제 이제 얘기한 부분이 보면 그동안에 이제 강조해왔던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초반에는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야당도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도 좀 잠잠해지는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끝난 장면 앞서서도 보셨지만 정세균 의장과 이게 악수하는 장면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장 첫 만남이었는데 앞으로 조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는 비묘 두 가지 분위기가 교차를 했죠. 야당에서 일단 그 국회와의 협치 이런 강조하고 소통을 이야기한 것은 긍정 평가하지만 총선 민심이 제대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어저께 이제 국회 연설 끝난 뒤에 여야 대표라든가 이렇게 환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다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한 거는 좋은데 어차피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 운영 스타일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변화의 기미는 보였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하던 국정 운영 스타일로 계속 갈고 그다음에 노동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의지를 밝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야당이 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노조와의 동의라든가 이런 걸 또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야의 대치 국면들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세균 의장이요 개원 일성으로다가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개헌 얘기가 사실 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서 임기 2년간 주치도를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헌 논의가 과연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장들이 보통 취임을 하시면 거의 지금 개헌론을 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예. 앞에 전임 의장이신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또 좀 더 그 솔로 올라가면 김용호, 김원기 뭐 등등 이 많은 국회의장들이 지금 이제 87년 체제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예. 이 지난 그 1987년 60항쟁 이후에 지금 형성된 이 헌정 체제가 지금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네. 5년 대통령 단임제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지만 예.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거든요. 가장 실현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이해창 대세론, 이명박 대세론, 박근혜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대통령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개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개헌 논의는 상당히 좀 그보다는 환경이 좋다. 왜냐하면 물론 뭐 반기문, 문재인 이 두 분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대세론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지금 내년에 대선에 도전할 잠재적 주자들이 입장에서도 누구가 지금 될지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개헌에 대한 여지를 분명히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개헌도 공약을 했고 예, 예. 안철수 대표도 거기 상당히 공감을 표했던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소위 말해 잠재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인천시장, 서울시장까지 다 지금 가시하는 입장이고 네. 그리고 친박계도 사실은 이원집정부제를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은 반기문, 뭐 지금 실세 총리는 친박계가 하는 그런 이원집정부 개헌론도 벌써 희망을 피력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헌 물꼬는 상당히 급무사를 탈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문제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이 개헌 논의에 네.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 건가 하는 네, 거거든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가 만약에 지금 현재 법무를 탈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민생 경제, 그렇죠. 또 국정 개혁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눈 환경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블랙홀이 될 것이다 맨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지금 앞서서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연설에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묻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네. 입장은. 네. 그래서 집권 초반에 국회에서 개헌 논의 제기될 때마다 예. 개헌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해오면서 예.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다. 예. 이런 입장을 취해왔어요. 현재까지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근데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권 지금 4년 차를 맞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4년 차를 맞았는데 그 과거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4년 차에 다 개헌론을 제기했어요. 예. 두 대통령 다 제기하고 당시 국회의장 김영호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도 다 제기했는데 예, 예. 아까도 말했지만 왜 그 걸림돌이 안 됐느냐?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반대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개헌에 대한 환경이 과거보다 굉장히 필요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87년 이 헌법 체제가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았냐 하는 목소리. 네, 그리고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제 앞으로는 더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네. 앞으로는 진짜 서로 타협에 의한 협치를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데다가 또 3당 체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좀 개헌 논의하면 이렇게 약간 지렛대들이 생겼단 말이죠. 예. 3당 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과연 원래 대선 공약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거로 선회할 경우에 예. 상당한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고 3당 체제라는 데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일부 대선 주자는 찬반으로 나뉘겠죠. 네, 그러면은 이것은 현재 그렇지 않아도 정계 재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계 재편의 일종의 그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개헌론이 할 수 있다. 실제 개헌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공감대는 일단 이루어진 상태고 환경도 매우 좋은 상태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논의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원식에 이어서 어제 본회의도 함께 열리면서 상임위원장도 모두 결정이 됐는데요. 상임위 위원장, 특히 이제 위원장 배분 자리를 놓고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임기를 국회법에는 2년 임기로 하고 있는데 규정도 어기면서 이렇게 좀 자리 다툼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은 철저하게 어찌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된 셈인데 네. 여야 3당 간에 서로 8대 8대 2로 나눠 먹기를 일단 했고 네. 그거는 뭐 여야의 협치를 위한 불가피한 치더라도 일단 새누리당은 자기네 할당된 8석인데 네. 3, 4선 의원이 뭐 20, 30명 되다 보니까 그거를 서로 1년, 4년 임기 중에 1년, 1년, 2년으로 나눠서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 리더십이 지금 확고하게 당내 그걸 이제 당내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를 결국에는 투표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기까지 나눠 먹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 일단 국회법 41조 사항에 보면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국회법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좀 우려되는 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피자 국회라는 말이 어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피자 국회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동물 국회 했다가 선진화법 때는 아무것도 못 처리하는 식물화 되지 않았냐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뭔가 진짜 선진 국회로 가야 된다, 뭐 진짜 협치 국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과연 협치라는 게 피자 국회냐 이거죠. 피자라는 게 뭐냐면 피자가 여러 개 조각을 나눠서 나눠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야가 보여준 모습은 현재까지는 피자 국회 수준이다 이거죠. 나눠 먹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협치라는 게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 토론, 타협을 통해서 진짜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중에 공통 부분을 찾아내고 그렇지 안 되는 부분은 타협을 하고 이런 게 협치인데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철저하게 나눠먹기식으로 당 여야 간뿐만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피자 국회를 뛰어넘는 제대로 된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투 나눠먹기, 피자 국회 이런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상임위원장을 그렇게 노릴 때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기를 쓰고 다들 경쟁을 벌일까요? 지난번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을 때 사실 돈 1억 부분에 대한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 그 1억이 본인이 그때 상임위원장을 할 때 특수활동비 남은 거 갖고 집에 갖다 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신계륜 전 의원도 당시 또 이 재판에 회부됐을 때 본인 그 아들의 유학비가 돈 뭐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받은 자금이 아니라 그것도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지금 한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돈을 도대체 얼마 받길래 그래 특수활동비를 지 마음대로 그걸 그 객수가 얼마나 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가면 지금 통제 장치도 없느냐? 실제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들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을 지금 이제 특수활동비로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상임위원장을 되면 이 지금 피감기관들의 장들이 이 상임위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3선 이상이 되면 3선이 딱 되면 첫 번째 목표는 대충 다 이 지금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야, 이게 되게 답답한 게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고민을 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돈과 권력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그러니까 뭐 그 분야 꼭 행정 관료를 안 했더라도 국회에서 그 상임위를 오래 거쳐서 거기에 경험을 살리고 그리고 여야 간에 그 상임위 내에서 서로 대화, 토론, 타협이 잘 되도록 잘 회장 의사봉을 쥐고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상임위원장에 참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저께 기획재정위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도 뭐 조경태 의원이 전혀 그 분야에 그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정무위라든가 이런 데 있었으니까 갑자기 정무위에 지원하다가 기재위로 갑자기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기재위 분야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쌓은 이혜훈 의원이라든가 이정구 의원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면서 당선이 됐죠. 그런 것에 신상진 의원도 미방에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든 이러한 전문성이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서 아까 말했지만은
이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 월급이 아마 1,1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1,200만 원 되는데 예. 거기에다가 추가로 1,000만 원을 영수증 근거되지 않고 쓸 수 있고 또 5급 공무원 이상 그 밑에는 더 있습니다. 5급 공무원 이상 10명의 보좌를 받아요. 또 네, 상임위에서 공무원들의.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그런 소위 노른자의 그런 데서의 돈이라든가 또 다른 거 노리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세균 의장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좀 고민을 좀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지금 들고요.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가 좀 투명화를 하는 쪽으로 아마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국회의장도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특수활동비가 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있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그걸 투명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그걸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이 상임위원장 이제 뭐 이건 뭐 당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새누리당에 이제 당적을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기존의 의원들을 이해운 의원이라든지 이정구 의원을 물리치고 이름표나 받았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이 어제 그 이름표나 받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이 부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언론에 조경태 의원이 사선이 됐는데 새누리당 옮기면서 지금 당내 입지도 못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일종의 꺼다놓은 보리자루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올 정도였는데 예.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70표나 받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 표를 이렇게 보면 사실 상대가 누구냐. 이해운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거든요. 예. 이해운, 이종구 의원은 사실 이 전문성으로 따지면 사실 기재위원장 깜들이죠. 네, 한 네. 분은 경제학 박사고 한 분은 경제관료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조경태 의원은 주로 상임위 활동을 정무위도 좀 했지만 산자위를 오래 했습니다. 네, 산업자원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전문성하고 좀 맞지 않는데 근데 왜 됐느냐? 예. 결국은 지금 이제 이해운, 이종구 의원을 비토하기 위해서 네. 친박계들이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에게 몰아줬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해운 의원은 지난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했을 때 그랬죠. 넣었을 때 친박계가 비토해서 전국위원회를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네. 상임전국위. 그 정도로 비토를 하는 그 의원이고 또 이종구 의원은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네. 이 친박계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최경환 의원의 그 정치 후퇴를 주장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경태 의원을 좋아쓰기를 하기보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해운, 이종구 의원을 배척하기 위해서 몰아준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야 앞으로 당내에서 투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정도로 개파 색채가 진한 이런 투표로 벌어진 데 대해서 상당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워크숍 할 때 이제 개파 청산하자 이러면서 그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모여갖고 앞에서 언론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파 청산하자 뭐 여러 번 외치고 있죠. 뭐 선언문도 낭독하고 하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말보다 실천이다. 네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바로 이런 과정이 실천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당의 의사 결정이라든가 서로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파로 나눠 갖지 않고 또 개파라는 거로 판단하지 않는. 근데 114표 중에 70표를 얻었는데 하여튼 압도적으로 얻었는데 마침 그 친박계를 보통 70여 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뭐 딱 그렇게 해서 그걸 딱 나눠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수치도 또 그거하고 비슷해서 참 이게 친박계 표가 거의 그대로 쏠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투표도 다 끝났고 이제 당내에서 자기들끼리 투표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월 9일이죠. 8월 9일 전당대회까지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뭐 그런 우려가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8월 9일 전당대회 날짜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월 말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우 올림픽이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인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지금 여름 휴가철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 피크철이죠. 피크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당원들의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8월 말이나 9월 초로 뭐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이제 당내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8월 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8월 9일이죠. 8월 9일로.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김의옥 위원장의 뜻인가?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친박계의 뜻이 아니냐.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 지금 비대위가 지금 이제 전질 끌기보다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서
이 당권을 친박계가 잡아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당의 혁신 그리고 차기 대권 구도까지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보관이 섞였다. 또 예. 하나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월 9일 날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조건상.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 반영이 30%나 됩니다. 예. 그래 되려고 한다면 지금 당심은 상당히 친박계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민심은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확신이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떨어지고 멀어졌을 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예. 그런 정치공학적 발상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전당대회 날짜를 잡았다면 예. 앞서서도 뭐 혁신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지만 새누리당 이거 원로들도 안 그래도 지금 그 여권의 무감각에 놀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오늘 아침 뭐 일부 언론에서도 여당이 지금 총선 패배한 지 2달 됐는데 예. 여지부동이라 해서 여당이 지금 도대체 무슨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 친박 비박의 어떤 갈등을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거쳐가지고 뒤늦게 김희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예. 현재 뭐 구체적인 아주 당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고 네. 그다음에 무소속 복당 문제도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요즘 여러 상임위원장 같은 건 자리 나눠 먹게 하고 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김수환 전국회장 같은 경우 참 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가면 내년 대선은 진짜 기대 난망이다. 네, 뭐 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맞는 지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박 입장에서는 뭐 이번 8월 9일 전당대 그 결정이 혁신 비대위로 오래 끌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에서 빨리 당을 본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뭐 식으로 해서 그렇게 빨리 당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아까 했지만은 그 올림픽 기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그 국민적 관심 속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친박 주도의 당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네네.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아니냐 하는 네네. 그 비판적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 당권 도전하겠다 이렇게 의사 밝힌 분들 보면 대부분 친박계 의원들이 좀 많이 지금 의사를 좀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지금까지 밝힌 사람이 보면 이제 이주영 의원이 좀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경환 의원은 이제 지금 현재 딱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도전할 거로 중간에는 안 할 것처럼 됐는데 네네. 할 거로 지금 거의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정현 의원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도 이제 나올 거로 있고 이제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조금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 변수는 뭐냐 하면 과거의 경우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경선을 해서 1등은 대표가 되고 2등 이하로 최고위원 되기 때문에 다 거론되는 사람이 다 대표가 되겠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분리 선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체를 그렇죠. 가지고 분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 지금 같은 순수 집단 지체는 같이 뽑게 되는데 예.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최고위원 선거로 좀 분화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비박에서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거론된 사람이 정병국 의원 네네. 외에는 지금 뚜렷하게 없어서 예. 일부 야권 비박의 일단 대선 주자들을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무수 전 경기지사라든가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모양새대로 하면 계속 이게 계속 예상했던 네. 모양새대로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구도겠군요. 지금 보면. 지금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금 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 관건이 뭐냐고 네. 하면 일단 당헌 당규의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이제는 이거 뭡니까 이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걸 단일성 집단 체제로 바꿔서 대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느냐. 그렇죠. 만약에 대표를 따로 뽑게 된 경우는 그러면 이주영, 원유철, 뭐 최경환, 뭐 이정현 친박계들이 전부 다 같이 붙는 그런 상황이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소위 말해서 친박계가 딱 여러 명 나오고 비박이 한 명 나오면 비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사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과연 조정이 잘 될 거냐? 지금 친박계 내부에도 약간 일종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경환 의원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상황을 벌써 염두에 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대권과 당권의 분리 규정 1년 6개월 안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1년 6개월 물러나야 된다는 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규정을 지금 없애게 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 도전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비박계의 유력주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당헌 당규가 어떻게 지금 변할 거냐 이것이 아주 큰 하나의 이 관건이다.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비대위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당권 경쟁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추미애 의원이 지난 주말에 광주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출마 의사를 좀 밝혔고요.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시기만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당권 경쟁 분위기 좀 달아오르겠는데요, 보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출마 선언한 사람이 이제 추미애 의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셈이고, 거의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관심은 이제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김부겸 의원이 과연 당권의 길을 트랙을 갈 거냐, 대권 레이스에 참여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이고, 그래서 포함해서 지금 뭐 10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뭐 이종걸 의원, 김진표 의원, 박영선 의원, 그다음 신경빈 의원까지 그렇죠.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관심은 이제 김부겸 의원이 과연 출마하느냐. 이렇게 김부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경우에 지지율이 꽤 높은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지금 최근에 당내 경선에도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고 있듯이 친문재인, 소위 친노 중에서도 특히 친문재인 성향의 의원이 굉장히 많은데 친노 치면 한 당내에서 한 50여 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래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현재 대선 주자 경쟁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그거에 호흡을 맞출 당 대표가 과연 누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한 주목이죠. 그래서 과연 친문이 하나의 표를 결집시켜서 누구를 몰아주느냐. 과연 그럴 경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같이 최고위원을 지낸 것도 있고 지금은 김부겸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비노 성향이잖아요.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 측 일부에서 지금 오히려 김부겸 대표를 대권 경쟁을 하지 말고 당권으로 보내서 서로 협력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게요. 사실은 대권을 좀 노리고 있다면 당대표도 같은 계파 쪽, 같은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보면은 친노 쪽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계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쪽 소위 말하는 원모 심려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난해 그 28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입니다만 당시 그때 그 당권을 놓고 붙었던 분이 그러니까 박지원 당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인데 그때 박지원 후보가 아주 강하게 공격하기 당권도 묻고 대권도 묻고 껌도 묻고 알 묻고 하냐 하면서 계속 공격해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당내 친노 패권 논란으로 확산되고 그것이 결국은 연말에 분당 사태까지 가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 전체를 다 이상 밟지 않겠다는 것이 친문의 생각인 거죠.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내년 대선 가도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상당한 이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인 것 같아요. 거의 한 20%를 지금 딱 하고 압도적으로 야권 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권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로 가면 주류 입장에서는 굳어진 상황에서 당권까지 만약에 우리가 갖고 올 경우에 또 패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본선에서의 이 표의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비문 계열의 후보라도 우리하고 뜻만 맞다면 밀어줄 의향이 있다. 그런 속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이후에 거의 대구 지역, 영남 지역에서 깃발을 딱 꽂으면서 대선으로 직행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약간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한 이유도 아마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대권의 도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최적의 대권 도전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 과연 그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또 5년 후를 이렇게 내년에는 일종의 워밍업 기간 삼고 5년 후를 본격적인 그 도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친문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자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아까 같지만 모든 걸 다 차지하느냐 하는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 비문 주자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전략적으로 그럴 경우에 지금 친노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럴 경우는 김부겸 그 의원을 내세우는 게 바람직하냐 해서 아마 그런 의견이 아마 간접적으로 일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 의원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김부겸 의원이 확실히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약간 당권 레이스도 약간 출렁출렁하는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만약 김부겸 의원이 당권 도전으로 그러니까 선회할 경우에는 가장 큰
이 뭡니까 당권 잠재주자로 부상하는 거거든요. 얼마 네. 전 여론조사에 보면 그 지금 현재 당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기 당권 주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거의 지금 김부겸 의원이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지금 김부겸 의원이 소위 말하는 중도파를 대변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지금 김부겸 의원과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탈당 분당 사태가 되기 전에 네. 그때 같이 그 동조했던 모임의 그때 이제 통합행동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내에. 네네. 거기에 같이 했던 분들이 뭐 박영선, 송영길, 뭐 김영춘, 조정식, 정장선 이런 중도파들이 상당히 그 중진 실세들이 상당히 그 어깨를 같이 걸어매고 네. 그렇게 한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상당히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빠져나갔지만 비노 계열들이 그래도 당이 잔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이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영선 의원 입장이나 다른 송영길 의원도 사실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공식할 경우는 상당히 본인들의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도 지금 이제 당 대표는 따로 뽑기 때문에 네. 아마 사전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권을 도와줄 만한 당권 주자,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영남권 신공항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하고 좀 각을 좀 세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바로 그 측면 때문이라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동남신공항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이제 이 공항 문제로 인해서 PK와 TK가 분리되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TK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상황에서 만약에 TK 출신의 당 대표가 나온다면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껌도 먹고 알도 먹는 네, 그런 네. 하나의 금상첨화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분명히 있겠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제 그런 식으로 TK, PK를 같이 아우르는 영남권 전체의 지지를 높이는 효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지지를 상당히 앞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보완제 역할도 있지만 근데 이제 김부겸 이 의원인 지금 굉장히 인기도 높고 또 그리고 약간 결이 계속 문재인 친노 세력하고 친문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 좀 바뀌었다가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네, 네. 고민도. 예. 이게 당권이냐 대권이냐 이게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계산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상임위원회 배분 마무리된 이야기 잠깐 나눠봤는데 일단 궁금한 게 지금 대선 주자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어떤 상임위를 선택했느냐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IT 교육 분야 경력을 좀 살린 것 같아요. 교문위로 좀 결정을 했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때까지는 주로 그러니까 보건복지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지금 교육위로 지금 교문위로 바꾼 이유는 본인이 지난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제주선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 교육 창업 혁명을 이끌겠다는 것이 한자 본인의 주장이었는데 본인이 원래 IT 전문가고 그리고 예. 또 서울대학에서 또 통합융합대학원의 대학원장 교육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본인의 특장을 살려서 네. 그러니까 과학 기술 교육과 가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 혁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를 다 청산하겠다. 자기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겠다는 그런 네. 좀 대권 도전의 플랜으로 지금 아마 교문을 선택한 것 같은데 또 네. 하나의 실질적인 또 이유가 하나 있죠. 어떤 뭐냐? 본인이 상당한 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은 공정 성장을 위해서 정무위나 이런 데 가고 싶어도 그렇죠.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되는 그런 또 실질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나마 나은 현실적인 상임위가 현실적으로 그중에서 제일 비전 있고 어울리는 것은 교문위가 아닌가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최경환 의원하고 같이 이제 외통위 앉게 됐는데 더 껄끄러운 게 윤상현 의원도 같이 그 외통위를 네. 갔더라고요. 김무성 대표 되게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 외통위를 보니까 과거부터 이제 외통위는 소위 그 상하원 외국어로 한 상하원에서 상원에 비유되어 있는 상원 상입니다 이렇게 예. 했는데 이번에 진짜 보니까 더욱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새누리당의 각 계파를 대표하는 좌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친박의 좌장이라고 하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들어 있고, 그다음 김무성 비박의 사실 대표라는 김무성 예. 전 대표가 있고, 거기 지난번에 원내대표 되는 지낸 원유철 의원이 있고, 그다음 예. 이번에 당권 도전하는 이주영 의원, 홍문종 의원 다 있고, 그다음에 윤상현 탈당하는 이게 다 있고 해서 또 윤상현 의원하고 그래도 자주 봐야 되거든요. 상임위면은 그 같은 짝꿍처럼 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떤 식으로 서로 대할지 참 그런 게 있고, 야당에도 보면 이번에 네. 정세균 말고 국회의장 떨어진 의원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상임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 분위기도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